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토픽 6, Pre-issuance Consider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용장을 개설하기 이전에 고려사항, 그러니까 은행의 입장이 되겠죠. 은행의 입장에서 신용장 개설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퍼포먼스 리스크하고 신용 위험,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양쪽 위험을, 완화시키려고 발생한 게 발명된 것이 신용장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익자 입장에서는 개설은행에 지급보증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 신용장 경우에는. 왜냐면 신용장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한 취소 불능의 지급 확약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어프리컨트, 그러니까 수입자 물건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용장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조건들을 삽입하고 그것을 완전히 일치하게 이루어야만 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퍼포먼스 리스크, 그러니까 납기를 못 맞추거나 혹은 수량을 부족하게 싣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양자 간의 그 어떤 절충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용장이, 가장 큰 장점은, 양자 간의 상충하는 리스크를 중간에서 완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4조에 대해서, 교재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신용장의 독립성입니다. 신용장은 말씀드렸다시피 수없이 반복을 하게 될 텐데요. 개설은행이 발행하는 일치하는 제시에 대한 취소 불능의 지급 확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설은행이 발행하는 그 지급 확약이기 때문에 개설은행이 지급 확약을 즉 신용장을 발행했을 때부터 신용장 거래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그림에서 보여드렸다시피, 그리고 또 이제 인코텀즈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신용장 거래가 시작되는 계기 자체는 수익자와 개설의뢰인 사이의 기초계약이죠. 그렇지만 그 기초계약에 의해서 신용장이 신청이 되고 거기에 의해서 개설이 되게 되지만 신용장의 시점은, 거래 시점은 개설은행이 취소불능의 지급 확약을 발행한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점이라서 이제 그것을 이제 독립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보면은, 그 기초가 되는 계약과는 별개의 거래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기초가 되는 계약이 말씀드렸다시피 원인 거래 혹은 기초 계약, 원인 계약, 그거랑은 별개의 거래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기초 계약에 의해서 신청이 되는 거래이긴 하지만, 별개의 거래입니다. 그 다음에 일치하는 제시에 대한 개설은행의 취소 불능의 지급하기. 이건, 데피니션에서 했었죠. 2조,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제 독립성의 가장 큰 키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개설 의뢰인의 지급 능력 유무, 또는 1번이 이제 개설 의뢰인의 지급 능력 유무죠. 그러니까 즉, 신용장은 개설 은행이 발행하는 취소 불능의 지급 확약이기 때문에 개설 의뢰인이 그 돈을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 혹은 망하는지 대금을 결제할 수 있을지 없을지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개설은행이 지급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설 의뢰인의 지급 능력 유무가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개설인의 지급 능력 유무에서 독립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개설 의뢰인과 수익자 간의 분쟁. 요거는 이제 기초계약이죠. 그러니까 기초계약상의 어느 한쪽이 의무를 불이행하고 의무를 해태하거나 혹은 위반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그 당사자 간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개설 의뢰인과 수익자 간의, 그러니까 기초계약에 의거한 두 사람 사이의 분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신용장 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즉 개설은행의 취소불능의 지급 확약은 개설의뢰인과 수익자 간에 무슨 분쟁이 있건 말건에 상관없이 별도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림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수익자가 있고 개설의뢰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맺어지는 게 기초계약이죠. 원인계약 또는 기초계약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기초계약의 근거에서 개설 의뢰인이
개설 의뢰인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개설은행으로. 그래서 개설은행이 그 신청을 받아들여서 신용장을 개설한 시점에 신용장은 거래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장의 독립성이라 함은 첫째, 1번이 개설 의뢰인의 지급 유무. 왜냐하면 별도의 지급 보증을 이미 발행했기 때문에 그 신청자인 개설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부도가 났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더라도 개설은행의 지급 의무에는 전혀 영향을 못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개설 의뢰인의 지급 의무와는 독립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인계약과의 개설 의뢰인과 수익자 간의 분쟁. 그 다음에 먼저에서 얘기도 하고 있죠. 기초가 되는 계약과는 별개의 거래이다. 즉, 기초계약과는 신용장의 개설은행의 지급 의무와는 상관이 없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기초계약상의 무슨 분쟁이나 혹은 소송 이런 것들이 생긴다 해도 신용장 개설은행의 지급 확약에는 영향을 못 미친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첫째, 개설 의뢰인의 지급 능력 유무와 그 다음에 수익자와 개설 의뢰인 간의 기초계약상의 분쟁 이런 것들에서는 벗어나 있다, 독립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즉 그러니까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신용장이 개설이 되었는데 개설 의뢰인이 찾아와 가지고 알고 봤더니 저쪽 수익자가 굉장히 사기성 높고 전력이 많더라.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소송 중이다. 그러니 신용장을 취소해 주십시오. 이런 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취소 신청은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뭡니까? 신용장은 취소 불능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둘 사이의 분쟁을 사유로 어떤 면책이나 신용장 개설 은행의 어떤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독립성으로 저희가 각종 무슨 무역 관련 책, 신용장을 설명하는 책들에서는 요 독립성을 가장 그 중요한 특징으로 꼽고 있죠. 추상성과 더불어 좀 이따가 설명드릴 추상성과 더불어서 두 가지의 가장 큰 특징으로 책들에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독립성이 기초계약과는 독립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UCP 4조에서는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이슈잉 뱅크는 개설은행은 should discourage, 그러니까 좀 막아야 한다. 촉진하면 안 된다. Any attempt by the applicant, 개설 의뢰인이 copies of the underlying, 그러니까 기초계약이나 견적서, 프로포마 인보스가 견적서죠. 견적송장이나 기초계약과 같은 것을 신용장의 일부분으로 포함시키려는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원문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요거 영어는 그대로 이 integral part of the credit 요거를 그대로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신용장의 부분으로서 포함시키려는 의도를 저지해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개설 신청서를 내면서 물품명세란에다가 첨부된 기초계약서를 보고 적으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 전부 이제 그 은행이 그 개설은행이 그걸 보고 전부 그걸 베낀다든지 하면은 잘못 적을 확률도 높고 그다음에 너무 자세한 사항을 거기다가 포함시키면은 은행의 심사 부담이 나오고 그러면은 심사나 일치하는 제시를 판단하는데 많은 오류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용 그 기초계약서나 견적송장을 오답 시트 이런 거겠죠. 그런 것들을 신용장의 인테그랄 파트로 하려는 시도는 저지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물품 명세를 자기네들이 일일이 다 적고 말이죠. 개설 의뢰인이 자기네들이 그 기초계약서를 참조해서 자기네들이 직접 적습니다. 그리고 첨부만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한번 참조하십시오. 이런 정도는 인테그랄 파트로 삽입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신용장 그 기초계약서를 첨부하면서 이걸 보고 개설 신청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인테그랄 파트로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UCP 5조 신용장의 추상성인데요. 추상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신용장을 취급하고 일치하는 제시 여부를 판단하는 은행원은 사실은 사실관계라든지 어떤 양 거래 간의 사실관계 또는 물품의 정확성, 뭐 물품의 용이성, 합법성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서류만으로 판단한다. 그 서류가 관계된 물품 용역만을 판단한다. 즉 심한 예를 들자면 만약에 배에 실린 것은 돌덩어리라 해도 페이퍼가 금덩어리라고 하고 있으면 금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은행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제 그 사실관계나 어떤 물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은행원들의 심사나 은행원들의 면책을 이제 좀 시키려는 의도로 이 맨 처음에 이제 고안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품이 아니라 물품 그 자체가 아니라 관련된 서류로만 판단한다. 그래서 서류가 옳으면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일치하는 제시를 지난 시간에도 정의 내리기를 신용장 조건, UCP 600, ISBP 745 이 세 가지에 비추어서 하자가 없는 것, 불일치 사항이 없는 것을 일치하는 제시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신용장 조건, 그걸 맨 먼저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용장 조건상의 서류, 신용장에서 요구한 서류가 신용장에 아까 말한 세 가지 준칙에 어긋나지 않게 제시되면 우리는 실제로 물건이 무엇이 실렸는가는 따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추상성입니다. 그러니까 서류로만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나중에 이제 뭐 비서류적 조건이라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이 추상성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이해하기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칙, 독립성과 추상성, 이것을 4조, 5조에 배치하고 있는 이유도 이 두 가지가 신용장의 가장 중요한 피처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추상성 같은 경우는 은행원은 서류로만 판단한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기본적으로 은행원을 면책하는 신용장 거래를 담당하는 은행원을 면책하는 의도가 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요즘 금융 범죄라고 하는 것들 있죠. 뭐 자금 세탁이라든지 테러리즘 파이낸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으면서 신용장 거래를 굉장히 고위험군의 거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감독당국이나 사법기관 이런 데에서는. 왜냐하면 은행원들은 서류로만 판단하고 물품은 전혀 상관하지 않기 때문이죠. 실제 뭐가 오갔고 정확한 수량이 오갔는지는 은행원은 서류로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약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은행에서 신용장 신청이 들어오면 생션 체크 다 하시죠. 스크리닝이라고 하는 생션 체크 다 하고 우리가 항적 조회도 합니다. 오는 배가 물건을 실은 배가 이란을 들렸느냐 안 들렸느냐, 그다음에 국적선이 이란 플래그를 달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따지게 된 것도 실제로는 불과 한 10여 년 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감독기관이나 규제기관에서 생각하기에는 은행원들이 이 추상성의 원칙에 뒤에서 숨어 있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너무 심하게 보호받는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거에 거슬리는 여러 가지 제약들, 여러 가지 제도들을 점점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우리가 강화되는 컴플라이언스 요구 사항과 신용장 거래에서 서로 갈등이 생기는, 컨플릭트가 생기는 그런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이 추상성을 바로 떠올리셔야 됩니다. 추상성에 해당하는 이슈들은 점점 감독기관과의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되는구나, 점차 갈수록. 그래서 기존에 없던 규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다음에 이제 신용장 관련 위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원서는 업무 흐름에 기초해서 기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신용장 신청이 들어오면 사전에 뭘 생각해 봐야 되느냐, 그 다음에 또 뭘 검토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문을 이해하는 데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업무 흐름을 쭉 따라가서 한번 이해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책의 저자가 가끔 이렇게 컨퍼런스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CDCS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들은 뭐 단순히 조문에 대한 지식이나 아니면 다른 뭐 이해나 이런 것들, 단순한 그런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서 고객들에 대해서 신용장 관련한 거래를 매일매일 어떻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흐름을 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공허한 얘기죠. 왜냐면 뭐 전국 수석한 친구한테 어떻게 공부했냐 그러면 뭐 수업 충실히 듣고 예습 복습 열심히 했다, 뭐 이런 것처럼 공허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전히 이제 사전 고려 사항입니다. 신용장을 개설하기 전에 내가 고려해야 되는 사항. 그래서 신용장 관련 위험, 요거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설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퍼포먼스 리스크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저 친구가 제대로 된 물건을 적기에 얼마나 적절한 수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적절한 품질의 그런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가. 그런 건데 이것이 서류만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서류상 물품하고 실제 물품이 틀리면은 재간이 없습니다. 물건을 받은 다음에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물건을 받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결제가 이루어진 상황이죠. 그런 얘기. 그러니까 프로드, 그 다음에 뭐 굉장히 품질이 상이하다든지 과소선적이 돼 있다든지 운송 중에 손상이 있다든지 이런 위험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환위험이 당연히 있겠죠.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오퍼레이팅 커런시가 원화지 않습니까? 코리안 원화인데 예를 들어서 신용장은 예화, 뭐 달러, 유로화 이런 걸로 열리겠죠. 그러니까 상이한 통화로 특정 시간 이후에 결제해야 되는 그런 위험에서 이제 계약 시점하고 신용장 발행 시점하고 또는 결제 시점 간에 환 위험이 있겠죠. 환 리스크가 있겠죠. 그래서 환 위험은 개설 의뢰인이 지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환 위험은 개설 의뢰인이 진다는 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요건 출제가 뭐 간혹 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개설은행의 위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은 은행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은행이 지급을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개설 의뢰인으로부터 받죠. 개설 의뢰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아서 지급하는 경우죠. 받아서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환위험은 개설 은행이 지는 것이 아니라 개설 의뢰인, 최종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해야 되는 개설 의뢰인이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예를 들어서 대고객 영업을 할 때 뭐 환 해지하시죠. 뭐 이럴 때 개설은행한테 해지하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개설 의뢰인, 즉 무역 거래를 하는 당사자한테 환위험을 해지하라고 우리가 권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하고 똑같죠. 그다음에 뭐 사기행위. 이 사기행위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실제로 저쪽 상대방에서 속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그 리스크는 뭐 회피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렇지만 반복된 거래를 하는 두 당사자 간에서는 사실은 요번만 거래하고 다음에는 안 하겠다가 아닌 다음에야 뭐 그렇게 큰 위험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개설 의뢰인의 위험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요 2번 환위험.
요거는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럼 반면에 수익자 위험에서 수익자는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수익자는 베네피셜이지 않습니까? 즉 신용장을 통지를 받아서 그거에 맞춰서 선적을 하고 일치하는 제시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인지 거죠. 대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일단 일치하는 제시를 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그래서 무역업체, 즉 신용장 거래를 하는 무역업체들은 전부 뭐 예를 들어서 전문가를 전문 직원을 뽑고 교육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신용장 거래가 예전에 뭐 10년 전에 비해서 확연히 줄어들고 있는 것들도 이런 이제 그 비용 측면에서 이제 신용장이 고비용이기 때문에 줄어드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설은행의 신용위험.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것도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신용장의 개념이 뭡니까? 개설은행이 발행하는 일치하는 제시에 대한 취소불능의 지급확약. 즉 일치하는 제시만 하면은 은행이 무조건적인 지급을 하도록 하는 게 신용장인데요. 개설은행이 망해버리면 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개설은행이 망해버리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개설은행의 신용위험을 이 수익자는 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물건을 적기에 싫고 일치하는 제시를 해도 최종적으로 지급을 해야 될 개설은행이 망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개설은행의 신용도가 그 수익자의 기준에서 못마땅했을 경우, 그러니까 즉 좀 불안감이 있는 경우 요청하는 게 확인이죠. 확인은행을 두어서 너는 개설은행 신용도를 내가 못 믿겠으니 보증인을 한 명 세워라. 즉 보증은행을 세워라. 그래서 통상적으로 은행이 개입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사기 및 환위험 뭐 이런 것들은 뭐 다 설명드린 거와 같고요. 한 가지 여기서 설명드려야 될 것은 기업 신용장이라고 있습니다. 뭐 신용장은 은행만 열 수 있는 것일까요? 신용장은 개설은행의 취소불능의 지급확약이지만 일치하는 제시에 대한 그 신용장은 은행만 열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기업들도 신용장을 엽니다. 물론 이제 기업들이 연 신용장에는 뭐가 없을까요? 개설은행의 지급보증이 없죠. 개설은행의 지급보증이 없고 기업이 발행을 했기 때문에 기업의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약소금을 주듯이 약소금이나 뭐 당좌수표를 통해서 지불을 하듯이 이게 이제 하나의 신용장이라는 게 지급수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업 경우에도 신용장을 열고 그렇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 의류를 수입해가는 미국의 뭐 갭이나 뭐 타겟 뭐 이런 데들 있죠. 그런 데서 한동안 기업 신용장을 열었던 걸로 저도 현업 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신용장은 은행만이 개설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것은 틀린 말이다. 기업도 드물지만 열 수는 있다. 그 대신 기업 신용장을 받은 수익자는 어떨까요? 개설은행의 지급 확약이었기 때문에 개설은행의 그 신용 위험이 기업의 신용 위험으로 변환된다는 측면이 있겠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위험 중에 국가 위험을 얘기합니다. 컨트리 리스크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소버레인 리스크라고 하기도 하고 컨트리 리스크, 그다음에 가버먼트 액션. 그러니까 정부 그쪽 해당국의 정부에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서 예를 들어서 대외 지급 금지, 외화 유출 및 반입 금지 뭐 이런 것들을 내릴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이제 국가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쪽 소버레인 리스크라고 하기도 하고 컨트리 리스크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도 이런 것들도 어떻게 완화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특정 국가를 예를 드는 건 아닙니다만은 아프가니스탄 LC를 받았다. 아프가니스탄 국립은행이라서 이 개설은행의 신용위험도 좀 못 믿어올 뿐더러 언제 모라토리움이 선언될지 모르겠다. 그때도 미국에 있는 확인은행을 하나 두면은 개설은행이 지급불능에 빠지거나 혹은 개설은행이 있는 국가가 지급불능에 빠지더라도
확인은행으로 제시하면 되겠죠. 그때는. 확인은행으로 제시하면 되기 때문에 확인은행을 두면은 이런 리스크 국가 위험도 약간은 해소가 될 수 있다. 경감이 될 수 있다. 이런 거 참고로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법규상 위험. 요거는 뭐 법률 행위, 소송으로 인해서 가처분 뭐 소송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금 지급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가처분 소송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은행이 법원의 판단이나 결정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도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법규상 위험은. 그렇게 출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국가 위험은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요건 중요한, 위험입니다. 위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설 신청서를 받으면 우리가, 이 책에서는 두 가지로 이제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신청서를 받았을 때 그것의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준법 감시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프리이션스 컨시더레이션 중에서는 첫 번째로 가장 이제 얘네들이 언급하고 있는 게 KYC입니다. KYC. KYC는 고객 알기 제도겠죠. 고객 확인 제도. 고객 확인 제도고 그다음에 커스터머 듀 딜리전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고객 알기 제도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서는 통상적으로 고객을 고위험 고객, 보통 위험의 고객 이렇게 분류를 하죠. 고위험 고객은 대개 이제 정치인, 종교인, 뭐 외교관, 뭐 이런 사람들을 해서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은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 보통의 경우 일반적인 고객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해라. 뭐 이런 규정들이 있죠. 그래서 KYC는 여러분 다 잘 알다시피 거래를 시작하거나 계좌를 개설할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님의 정체를 밝혀라는 것이죠. 손님의 정체를 밝혀라 하는데 이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베니피셜 오너 혹은 트루 베니피셔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많은 경우 쉘 컴퍼니나 이런 데를 보면은 이제 속된 말로 저희가 바지 사장이라고 하죠. 누구 아는 사람을 내세워서 그 사람 이름으로 하지만 실제 소유는 내가 하면서 내가 모든 실권을 행하는 경우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걸 베니피셜 오너라고 하죠. 트루 베니피셔리 또는 베니피셜 오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배구조들 같은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볼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의 영업활동의 범위, 물품의 출처, 수입처, 그 다음에 거래 빈도, 이런 것들을 KYC 때 이제 한번 일회성으로 다 조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회사는 뭐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니까 뭐 어디에서 뭐 어떤 부품을 주기적으로 어느 정도 수입을 하더라. 혹은 수출은 어느 국가로 뭐 어느 정도를 매달 어느 정도를 하더라. 이런 것들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고객 알기 제도 KYC라고 한다면 그래서 KYC에는 요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베니피셜 오너.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또 한 가지 축은 커스터머 듀 딜리전스 CDD라고 하는 겁니다. 요 CDD로 CDD를 아까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고위험군은 좀 더 고도화된 고객 알기 제도를 하는 측면에서 그거를 EDD라고 하기도 하죠. EDD. Enhanced. 그러니까 Enhanced 확장된 고객 알기 제도다. 그래서 좀 더 강도를 높여서 고객 알기 제도를 해라. 뭐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EDD. 자, 요것은 가장 큰 특징은 온고잉이라는 겁니다. 온고잉이라는 건 뭐냐면 일상적인 업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온고잉으로 해야 되는 것이 커스터머 듀 딜리전스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프로파일, 즉 이 고객이 어떤 업무를 어디서 누구와 어느 정도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프로파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 프로파일이 꼭 문서로 돼 있으라는 법은 없지만 어쨌든 고객에 대한 프로파일을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성된 이 프로파일 상에서 굉장히 이격이 심한 거래가 일어날 경우 우리가 의심 거래로 보고를 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회사는
호주에서 뭐 한 매달 20만 불 정도를 뭐 예를 들어 그 마시는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수입하는 회사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한 50만 불짜리 LC를 열면서 호주에서 석탄을 수입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고객의 프로파일에서 이격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서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누가 물어보겠습니까? RM이 물어보겠죠. 여러분들의 그 고객의 해당 고객을 담당하는 RM이. 가서 물어봤더니 뭐 요번 한 번만이니까 뭐 우리 나름의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 좀 이해해 주세요. 다음 달부터 없을 거예요. 이러면 이제 의심되는 거래가 되는 겁니다. 자금 세탁이나 혹은 기업들을 위해서 대신 거래를 해준다든지 이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의심 거래로 보고하는 것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모르셨어요? 저희 그 모기업에서 이제 합병을 해가지고 뭐 저희가 이제 석탄 업무, 그 석탄 수입 업무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정관도 다 바뀌었고요. 그렇게 되면은 타당한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비즈니스 프로파일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당한 사유가 있고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고 그것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확인이 되면은 프로파일을 다시 고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온고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속적으로 하는 이 고객 알기제도, 여기에서 이격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참고로 이제 그 CDCS 시험에는 이 컴플라이언스라고 하죠. 준법 감시에 관한 문제가 두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두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 그 이상도 나오면 세 문제가 나오면 나왔지 한 문제로 줄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갈수록 중요성이 더해지기 때문에 만약에 컴플라이언스에 관련된 문제를 만나신다면 KYC하고 듀딜리전스 요 두 가지를 축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의 지금 현재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보면은 지점에서 예를 들어서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지점에서 업무를 하면서 두 가지가 있죠. 우리 규정에 적혀져 있는 게 고액 현금 거래, 그러니까 현금으로 그 캐시, 현찰로 이 고객이 이제 거래를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하게 되면 이게 보고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의무적으로 그건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심 거래. 이 두 가지가 있을 경우에는 지점이 어디로 보냅니까? 본점으로 보내는 거죠. 본점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본점에선 다시 한번 심사를 하고 정말 의심 거래가 많네 라고 판단되면 어디로 보냅니까? 이거를 FIU라고 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내는 거죠. 금융정보분석원. 그래서 이 금융정보분석원에서도 다시 한번 심사를 한 다음에 정말 의심거래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각 사법기관으로 보내는 겁니다. 뭐 국정원, 경찰청, 검찰청, 뭐 국세청 뭐 이런 데로 보내는 거죠. 보시다시피 이런 흐름으로 되어 있는데 은행은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직접적인 수사를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이럴 권한도 없고 의무도 없습니다. 단지 보고의 의무만 있는 것이죠. 보고의 의무. 이 두 가지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의무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칩시다. 지점에 거래하는 중간에 고객이 자금 세탁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보이는 거래를 신청하였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은행은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기에서 1. 거래를 즉시 중단한다. 2. 이 수상한 사실을 통보하고 고객한테 경고한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는 다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진행하는 겁니다. 거래는 진행하고 단지 사후적으로 보고를 할 뿐이죠. 이런 정황이 있고 이런 문제가 이런 거래가 발생을 했다라고 보고만 하는 것이지 뭐 거래를 중단한다든지 손님한테 직접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뭘 캐묻는다든지 이런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외가 있다면은 뭡니까? 생션, 경제적 제재죠. 미국이나 뭐 유엔에서 하는 생션. 두 번째, 테러리즘 파이낸싱. 우리나라에서는 요거 테러리즘 파이낸싱을 그러니까 테러 단체나 테러 행위를 지원하는 그런 불법 행위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법률에도 되어 있냐면 공중 협박
자금 지원제도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테러를 이제 공중 협박이라는 걸로 이제 번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아까 자금 세탁이나 다른 경우는 그냥 거래는 진행하고 보고를 하라고 돼 있었는데 이 두 가지에 해당할 때는 자금을 동결해야 되기 때문에 즉시 거래를 중지해야 됩니다. 즉시 거래를 중지하고 해당되는 관련 자금이 있으면 절대 주면 안 되고 은행이 가계정 이런 데다가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럼 왜 이 두 가지만 거래를 중단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법률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기 때문이죠. 법률에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외한 것은 그냥 거래는 거래대로 진행하고 보고만 하는 것이다. 은행의 의무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사전 고려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전 고려가 되어 있으면 사전 고려 사항을 다 체크를 했으면 이제 신용장을 본격적으로 개설을 해야 되겠죠. 이것을 이제 토픽 7에서 신용장 개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